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내후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어느 후보가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더군요. 몇 가지 골라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명박 구속, 단 사랑의 열매 1조 원 기부 시 면책. 새누리당 해체와 지도부 구속, 단 소록도 봉사 5년 시 집행유예. 유엔 본부 판문점 이전. 만 65세 이상 노인 건국수당 매월 70만 원 지급. 단 어버이연합 제외. 국회의원 출마 자격 고시제 실시. 국회의원 정수 현재의 3분의 1로 감축. 몽골과 국가연합 추진. 바이칼 호순물 서울시 공급 등이었습니다. 그 대선 후보가 누군지 대략 아시겠죠? 역시 그이 답다며 웃어 넘기시겠지만 공약 중에 혹시라도 수긍이 가거나 고개가 주걱거려지는 게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정치의 희화화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못 따라가는 현실 정치가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4시 33분 33초 막 지납니다. 갑자기 하루 새 기온이 한 10도 이상 변한 것 같아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굉장히 쌀쌀하더군요. 어제 낮까지만 해도 좀 초가을 늦더위가 이렇게 오래가나 싶을 정도였는데 하루 사이에 기온이 급변했습니다. 다들 무고하시겠죠.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며칠간 이렇게 쌀쌀할 모양입니다. 오늘 강원도 대관령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얼음까지 설핏 얼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내년 총선에 어떤 공천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이거 얘기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발족시키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당론이었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사실상 폐기된 만큼 당내 특별기구에는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기구는 김무성 대표가 요구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서 당원 당규상의 전략공천 유지 문제, 컷오프 비율 등 계파별 지역별로 이해가 갈리는 공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 당내 국민공천제 추진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거나 아니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특별기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특별기구의 위원장은 현직 사무총장이 맡거나 최고위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네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름이 꽤 길죠. 독립기구입니다.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독립성을 보장해 주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수를 몇 석으로 하자. 그거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도 결정이 되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없어지는 선거구, 새로 생기는 선거구 이런 게 다 정해지거든요. 그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예. 획정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앞서 논의된 244석에서 249석 범위 내에서 총 6개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고 오늘 중 단일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오늘 단일안이 도출될 경우 획정위는 법정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구체적인 획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획정위는 246석으로 지역구 수를 획정하는 데 비중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244석에서 249석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수도권 등 도시지역 선거구는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과 지방선거구는 감소 가능성이 커서 해당 의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농어촌 지역구 확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획정안 발표를 오는 8일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획정위 발표 연기 요청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는 며칠만 좀 연기하자. 그 중간에 뭔가 좀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실은 화물 열차가 동창리 발사장으로 향했다는 일본 언론들 보도와 관련해서 그런 징후는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죠. 그러니까 일본 신문들이 오보를 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 기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일이 확인해 줄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은 북한 내 화물열차 이동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무관하게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일본 언론이 보도한 화물열차와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연결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미일 3국이 평양 산음동 무기공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평양에서 미사일 발사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 간 화물열차는 아직 없다면서 평양 주변에서 화물열차의 움직임은 많지만 아직 동창리로 간 열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장거리 로켓을 동창리로 운송한 다음에 그곳에서 조립해서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또 대형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1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미국 소도시 로즈버그의 엄프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26세 남성인 크리스 하퍼 머서라고 NBC 방송 등 주요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에서 머서가 총격 당시에 권총 3자루와 장총 1자루 등 모두 4개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더글라스 카운티의 존 헬린 경찰서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라면서 사망자가 10명, 부상자가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앨런 로즌블룸 오리건주 검찰총장은 사망자가 13명이고 부상자가 약 20명이라는 발표와는 일치하지 않는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교실 내 혹은 교실 근처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데일리 메일은 일부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서 범인이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신자인지 물은 후에 맞다고 답하는 이에게는 총을 쐈고 아니라고 하거나 대답을 하는 이에게는 다리에 총을 쏘거나 총을 아예 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무슨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사망자 집계 가지고 지금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로 10시간이 훨씬 넘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생했으니까 14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두 갈래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외교부 당국자 말로는 한국 교민은 여기 뭐 사망자나 부상자에는 아직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죠. 네, 아까 오프닝이 아니군요. 인사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날씨가 하도 갑자기 변하고 그래서 별도 아이템으로 한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쌀쌀하던데 첫 얼음도 강원도에서는 관측됐다고요? 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설악산의 첫 얼음은 충청 대피소 일원에서 관측됐습니다. 오늘 첫 얼음이 관측된 새벽 4시쯤 충청 대피소의 기온은 영하 1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5도에서 6도를 나타내면서 초가을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추웠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첫 얼음이 관측된 중청대피소는 해발 1676m에 위치해서 매년 첫 얼음이 관측되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 7일, 재작년에는 10월 15일에 각각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네, 작년에는 10월 7일에 첫 얼음이었군요. 그러니까 한 닷새 정도 올해가 빠른 겁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과 관련돼서 국내 차량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차 사간 사람들이 내 차는 괜찮은가 이걸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하나 열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코리아는 최근 차대 번호만 입력을 하면 해당 여부를 고객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개발해서 폭스바겐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100만 대에 대해서 리콜을 단행할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만간 최대 12만여 대에 대해서 리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이 12만 1,038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브랜드는 문제의 차량이 골프와 제타, 비틀 등 10개 차종 92,24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우디 브랜드는 5개 차종 28,791대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따 시간이 조금 되면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좀 이리저리 물어보고 알아본 게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말고요. 자,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까지가 한 이름입니다. 흔히들 그냥 미방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옛날 발언을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정회 소동까지 빚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이 2013년 한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진위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그 사안과 관련해서 만일 제가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제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문 대표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계속되던 중 고 이사장은 문 대표와 한명숙 전 대표는 사법부 정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더 이상 질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야당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중단됐던 회의는 30여 분 만에 고 이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로 하고 속개가 됐습니다. 고 이사장은 속개된 회의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장인데 박문진 이사장, MBC 대주주이죠. 공직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공영방송에 관한 업무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MBC 사장 선임권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공적인 기능이 대단히 강한 자리인데 특정 후보가 공산주의자다. 그게 무슨 사실 확인이 되거나 근거가 있다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는 못한 채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굽혔다. 이걸 소신이 뚜렷하다고 칭찬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장을 맡고 있나 이런 근본적 의문을 들게 하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유감이란 말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유감이란 말이 널리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4조 원대 유사 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총경급 전직 경찰 간부, 그러니까 경찰서장이죠. 총경이면 구속 기소됐군요. 예. 조희팔 은닉자금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 4부는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 씨가 준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 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 씨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 전 총경은 2008년 7월에서 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면서 투자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에 나선 이후 권 전 총경을 포함해서 조 씨 돈을 받은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이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 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4조 원가량을 가로채고 2008년 12월에 중국으로 밀항해서 도주했습니다. 아직 생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죠. 이 조이팔 씨. 뭐 사망 후에 장례식 동영상 이런 거가 알려지긴 했는데 그게 과연 조이팔 씨가 실제로 사망해서 치른 장례식인지 뭔지는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참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또 이미 사망을 했는데 살아있는 척하느라고 애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누구는 또 죽은 척하느라고 애쓴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장례식을 치렀다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자,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다음 주 월요일, 즉 5일 오전에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 의원은 측근이 실소유주인 업체 TM테크 등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특혜 수주한 의혹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2008년 말 설립된 TM테크는 이듬해부터 포스코로부터 제철소 설비관리 업무를 집중 수주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포항지역 사무소장이던 박모 씨는 이 업체의 대주주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TM테크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 등이 2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중 상당액은 이 전 의원의 포항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되는 등 특혜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이 전 의원 측에도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포스코가 포항지역에서 추진했던 신제강 공장 건설이 고도 제한 문제로 중단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전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실에 검찰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준영 전 회장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TM테크 특혜 수주가 대가성을 지닌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유명 작가죠. 한국일보 기자 출신의 유명 작가 김훈. 구설수에 올랐다고요? 예. 출판사 문학동네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예약 판매를 받으면서 양은 냄비와 라면을 끼워주는 이벤트를 벌여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도한 금액의 사은품으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흐린 데다가 사은품의 품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김훈 작가는 이벤트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출판사에 물어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학동나에서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김 작가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에 휩싸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도 전인 9월 17일에서 23일 예약 판매만으로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하자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세움 출판사 이정서 대표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책도 아직 안 나온 데다가 교보문고에서 발표한 주간 종합 베스트 순위를 보면 200위 안에도 라면을 끓이면은 없다면서 예스24에서는 주간 39위에 올라 있다면서, 그런데도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다 합한 순위 11위에 올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계 관계자는 국내 베스트셀러 순위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계 방식을 공개하고 판매 권수를 중심으로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별별 일이 다 있었군요. 그런데 정말 순위 집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책이 아직 안 나온 데다가 교보문고 발표 주간 종합 베스트 순위에는 200위에도 못 드는데 예스24에는 지금 39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다 합한 순위로는 또 11위에 올랐다. 요술방망이군요. 이 무슨 숫자 노름인지 말이죠. 김훈 작가가 아직 기자로 일할 때 운 좋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 2년간 책상을 마주대하고는 아니고 아주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일을 해봤는데 여러모로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책을 라면을 끓이며. 자, 내일도 이렇게 계속 춥답니까? 날씨
전해주시죠. 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0에서 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시 55분 30초 막 됐습니다. 게시판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유감, 명사,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 오케이 마리님이 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셨는데요. 그 뒷부분은 본인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나 한국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 유감이다. 이렇고요. 그렇죠.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이다. 이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한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귀하에게 섭섭하다, 좀 불만이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죠. 사과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송구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군요, 너그러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사과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유감이 한문으로 쓰는 게 두 개가 있죠. 남길 유자, 유산할 때 유자 쓰는 거, 남길 유자로 시작하는 유감과 있을 유의 느낌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두 개의 뜻이 확 다르고요. 이 유감, 지금 오케이 마리님께서 올려주신 이 유감은 사과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대극에 가까운 말인 거죠. 그러나 언제부터 누가 그렇게 유감을 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유감스럽다고 하면은 마치 좀 폼나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나요? 좀 웃겨요, 한마디로. 뭐 텔레비전 기자들 하는 거 집에서 뉴스로 볼 때거나 또는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답시고 유감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건방진 자가 있나, 갑자기 그런 불쾌감이 밀려오지들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쓰기 위함이 그 첫 번째고, 오염되지 않은 우리말과 글을 가꾸기 위한 텃밭이죠, 텃밭. 둘째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확한 의미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면, 그래서 엄청나게 편차가 크면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고, A는 이런 뜻으로 무슨 단어를 사용했는데 B는 전혀 다른 뜻으로 그 단어를 알고 있다면 둘 사이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 언어 공동체, 문화 공동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통은 되지 않는 불통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특정 언어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좀 차이가 있을 때, 자, 그럼 봅시다 하고 마치 체중을 달기 위해서는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저울이라 그러면 또 쌀까마니를 연상하시겠네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숫자로 이렇게 딱 체중을 밝혀주잖아요. 우리 쇠고기 살 때도 저울 위에 딱 얹으면 500 몇 그램 해서 100g당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딱 찍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수긍하듯이. 그런 저울 역할을 하는 게 사전이잖아요. 그럼 사전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죠, 공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유감이라 그러면은 기자들이 물어야 돼요, 그 옆에서. 어떤 유자 유감입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로니님, 두 분의 뉴스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정 아나운서가 함께 감사드립니다. 들으실만, 매일 그래요, 매일. 지금 이거 한지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 1년 반이 지나건만 매일 새롭고 정말입니다. 매일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팟빵에 올라갈, 그러니까 파일을 이렇게 쪼개죠. 뭐 오프닝 전체 듣기, 뭐 정가 산책,
진짜 인터뷰, 뭐 행간 이렇게 클립별로 쪼갠다고 하죠. 그래서 각 코너별 제목을 달아요. 제가 그 제목을 달아서 이제 PD에게 주는데 그 제목을 달면서 내용을 배반하지 않는 제목, 너무 과장하지 않는 제목이란 게 약간의 뭐 과장과 압축하다 보면 좀 포괄적 기능을 하느라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과장되는 점이 있긴 한데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달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그게 한 방송을 끝내고 한 4-5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오늘 방송은 들으실만 했을까? 거의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거죠. 저는 뭐 당연한 질문이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때그때의 반성이 그 다음날 방송에 오롯이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이강윤의 오늘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아무튼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소손님, 유감이란 말은 사과가 아니죠.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역시 이분도 지금 사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감은 명사로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제대로 사과조차 못하는 사람이나 사과조차 못 받는 사람이나 양비론 싫어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놈의 유감 타령은 일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듣는 단어 아닙니까? 유감이 진정 사과의 단어라면 우리는 일본 정부에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100% 동감입니다. 소손님. 유감, 일본 통석의 위험을 금치 못한다. 어느 행가는 일본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히로히토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요. 히로히토 맞죠? 그때도 또 한 번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통석의 위험이 과연 뭐냐? 야, 이거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고 그래서 중국 큰 강의 대자전 엄청나게 큰 옥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이와나미 문고에선가 나온 사진 막 다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통석의 염은 살과 뼈를 저미는 듯한 아픔이다. 이래가지고 여지껏 나온 사과 발언 중에 가장 수위가 높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기도 한 그런 일부 신문도 있었는데요. 정말 잘못했으면 한국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 통석의 위험이 어떻고. 이제 외무부 장관, 일본 외교부 장관 바뀌거나 총리 대신 바뀌거나 할 때마다 8.15 이럴 때 되면 꼭 하죠. 유감이다.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어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라 하는 방귀깨나 낀다는 정치인이거나 공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유감, 사과의 뜻으로 유감이라고 했다면 그 입으로 일본한테 유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사과해라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쓸 때는 사과고 일본이 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유감이란 말들 굉장히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는군요들. 대단군님도 의원나리님들 참 사과 좋아해요. 공산주의라고 했으면 고발하고 이건 다른 얘기군요. 기어이 사퇴시킬 생각을 해야지 입으로 사과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차라리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외치는 사람에게 공산주의자고 했으니까 찬양 고무죄나 무고죄로 죄를 더 물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주체사상탑에 서명하고 김정일을 한껏 추켜 세웠던 지금 청와대에 있는 어떤 이에 대한 인물평을 물었어야죠. 사과나 받을 생각만 하니까 계속 저런 게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답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정말. 고아무개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군지도 몰랐는데. 클로렐라님, 지난번에도 보약 같은 토론회 시청 소감문 올려주신 분이시죠? 오늘도
감사히 읽겠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 주제로 어제는 했었는데요. 어제는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확실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윤 앵커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유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오늘 열리게 될 정치 관련 토론에서도 반대측 견해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앵커가 제시해서 활발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이 있을 때 반대측 패널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사실 잘 섭외가 안 됩니다. 이따가 토론회 오프닝에 드릴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쓰고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섭외가 정말 안 됩니다. 새누리당 몇 사람 여러 팀으로 나눠서 여러 라인으로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각자가 접촉한 사람을 합치면 10명이 훨씬 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락도 하고 가끔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못 나오겠답니다. 뭐 억지로 끌고 올 수야 있나요? 앞으로는 생각을 전혀 달리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누리당 그런 데서도 국민 TV, 국민 라디오의 무슨 프로그램에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연락이 갔을 때 감히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언론. 꼭 기자 수가 200~300명이 되어야 어깨에 한참 힘들어가게 폼 잡고 그런 언론사 말고요. 뭐 기자 수 많아지면 좋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기사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만큼의 규모가 커지는 언론사를 거느릴 수 있는 우리 조합의 내실, 외형 모두 함께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작지만 강한 언론을 해보자. 그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목표가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뭐 여기서 일하는 기자나 PD들이 다 저와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생각이어야 한다고도 생각진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사가 되고 났더니 오히려 여기 직원들 또는 이제 후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선배의 조언이나 충고로도 들릴 수 있었던 말이 과거에는 지금은 간섭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참 조심스러워지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뭐 이사라는 타이틀 그런 건 뭐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거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예전보다 더 애정을 갖고 더 실무에 더 밀착해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자기 검열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소통이 필요한 건데요. 아무튼 이번에 또 한 번 그 섭외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야 이거 참 문제다. 이렇게 이른바 반대 진영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오려고 하지 않고 어제도 그랬어요. 뉴라이트 사관을 견지하고 있는 한두 명의 교수나 학자들에게 연락했건만 가서 들러리 쓰거나 또는 이짐에 당하거나 왕따 당하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게 품위 없이 토론회를 진행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거라면 그건 저 이강윤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까지 했건만 한 사람은 정중하게 한 사람은 꽤 불쾌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나서 전화를 끊으면서 이런 게 유감이구나 싶다. 네, 오늘은 바로 저 청취자분 말씀 마저 듣죠. 앞으로 이런 토론이 있을 경우에 반대측 패널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국민TV의 내부 기자나 또는 PD가 반대측 역할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롤플레이, 역할극을 하자 이 말씀이신데 이게 어떨까 싶네요. 물론 발상은 아주 자유롭고 말랑말랑한 상상력이 느껴지긴 한데 토론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중 앞에, 불특정 다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사유 체계와 사고방식의 합리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고, 그래서 누가 더 설득력을 얻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고 뭐 이러는 장인데 역할을 준다? 그래서 그 기자나 PD의 개인적 소신과는 관계없이 섭외가 안 됐으니까 말하자면 새누리당 쪽 사람 역할을 해라. 글쎄요,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토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확실히 어제 토론은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꼼꼼하게 정성과 전문성이 함께 느껴지는 시청 소감문 올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클로렐라님. 오늘 할 토론은 바로 그 밑에 누가 포스터를 올려주셨네요. 이런 걸 보고 웹자보라고 합니까? 오늘은 세 번째이자 그 마지막 토론인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김광진 새정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박서군 진보연대 공동대표,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 겸 생활정치연구소장. 이분은 좀 타이틀이 좀 많군요. 다른 타이틀로도 소개될 텐데요. 사회는 제가 봅니다. 어떤 루트로들 보시는지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답글을 쓰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 한국말을 복잡하게 했네요. 지금 댓글 다실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보신 분이라면 나는 어떤 루트로 봤다. 유튜브로 봤다. 뭐 아프리카 TV. 또 이거 말고도 뭐 인터넷 생방송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거 워낙 잘 몰라가지고요. 직원이 알려준 거 보니까 첫날은 1,500명이 실시간으로 토론회 끝나자마자 봤다고 그래서 솔직히 좀 고무됐습니다. 뉴스K가 물론 요즘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숫자가 낮았거든요. 뉴스K 실시간 시청자가. 근데 그 시간대에 나간 건데 물론 30-40분짜리 뉴스와 2시간짜리 프로그램, 토론회가 동렬해 놓고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뉴스K의 실시간 시청자 수 때문에 저희 젊은 기자들, 후배들이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좌절감 또는 뭐 좀 맥도 풀리고, 그걸 또 채찍 삼아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조합 일을 하거나 조합원 되시는 분들 그 숫자 때문에 많이 속도 상하셨을 거고 무기력감 같은 것도 느꼈을 거고, 이대로 뉴스케이를 이대로 끌고 가야 하느냐라는 근본적 질문들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고 10월 5일부터는 아주 대폭 바뀝니다.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위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도국장 정도가 있으면 보도국장 명의로 서한을 통해서 밝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아무튼 그 사흘간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1,500명이 그 채널로만, 뭐라 그러죠? 그 플랫폼, 그 방법으로만 1,500명이 봤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됐고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 물론 했고요. 복잡한 유통 경로, 접속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불편 무릎 쓰시고 마다치 않고 들어주셔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잡는 손, 간만에 출첵합니다. 목소리 완전 찾으셨네요. 오늘 토론회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완전히 찾은 것으로, 되찾은 것으로 들리시나요? 벌써 지금 살살 목이 아프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런데 금요일은 확실히 안 들으시나 봐요들. 오늘 제가 오프닝 전 회심의 일타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프닝을 썼는데 허경영 씨의 저거였거든요. 대선 출마 공약. 그런데 뭐 허경영 어느 공약이 마음에 든다 이런 댓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다들 금요일 날씨 좋아서 어디 놀러 가셨나요? 갑자기 힘 빠져라. 예. 허경영 씨 공약 한번 볼까요? 이명박 구속, 사랑의 열매 1조 원 기부 시 면책, 새누리당 해체와 지도부 구속, 소록도 봉사 5년 시 집행유예, 유엔 본부의 판문점 이전, 만 65세 이상 노인
건국수당 매달 70만원 지급, 단 어버이연합은 제외. 국회의원 출마 자격 고시제 실시. 국회의원 수는 3분의 1로 감원. 몽골과 국가연합 추진. 바이칼호의 호수물을 서울시 수돗물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좀 읽기가 뭐하고 해서 뺐습니다. 허경영 포스터에 국가의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랬는데 딱 두 분이 아는 척 해주셨네요. 아유, 좌절감이라니. 출첵 인사드리고요. 예. 지금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가림용 소프트웨어를 차에 장착시켜서 소비자들이 모르게끔, 속아 넘어가게끔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이리저리 물어봤어요. 폭스바겐, 어저께 경제뉴스 브리핑에서도 제가 이인철 기자한테도 잠시 물었지만, 경유차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미국에서 중시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경유차의 배출가스 중에 질소화합물을 미국에서는 훨씬 더 비중 있게 엄격하게 본답니다. 유럽에서는 반면 CO2,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관련 배출가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두 시장에 팔 수가 있는데 미국용, 유럽용 이렇게 따로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엔진을 두 라인으로 만들려면 너무 그러니까 조립업체, 완성차 업체의 경비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데 이 질소 화합물, 질소 관련과 이산화탄소 관련이 대극적이랍니다. 질소를 잡으려고 하면 이산화탄소 쪽을 포기해야 하고, 이산화탄소 기준, 요즘 유럽에서 쓰는 유로 6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려고 초점을 CO2 쪽에 맞추면 질소 화합물이 질소 관련 배출가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풍선 효과처럼 뭘 하나 잡으면 상대적으로 저쪽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를 근데 동시에 충족시키는 엔진을 구현하는 기술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답니다. 연구는 하고 있겠죠. 제품화, 상품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젤 차를 만들어서 파는 자동차 회사들의 고민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폭스바겐은 고객을 속이는 쪽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냥 넘어간 정도가 아니고 고객을 속이는, 치팅하는 소프트웨어를 차에 장착을 해서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도 속인 명백한 사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한 86조 원 정도를 당했는데, 폭스바겐이 이 건 관련해서 그동안 사내에 충당금 형식으로 쌓아놓은 게 8조 원 정도랍니다. 충당금을 쌓아놨다는 말을 듣고 폭스바겐 최고 경영진에서는 이게 언젠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배출가스 관련 자기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물어줘야 할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그나저나 턱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소송받은 금액.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 청구액은 원래 굉장히 세게 잡는 거니까 청구액만큼 다 지급하진 않지만 86조 원가량이 지금 청구가 됐는데 그중에 반만 받아들인다고 치도 한 40조 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준비해놓은 충당금, 이 건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은 최대 8조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에서 더 쥐어짜고 해도 10조 원 정도밖에 마련을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폭스바겐이 공중분해돼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합의, 사전 조정 합의 이런 걸 시도를 할 텐데, 현재 폭스바겐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부가티, 그다음에 포르쉐, 그리고 람보르기니,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강남에서 와이프가 남편 차를 부부싸움인가 하고 술 마시고 가서 들이받아버린 페라리하고 또 뭐였죠? 네? 아우디 아니에요. B로 시작하는 있어요. 꽤 비싼 차. 그런 것 등등 해서 12개의
브랜드, 고급 차량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상품성이 있고 많은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게 아우디라는 거죠. 이번에 아우디도 배출가스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아무튼 제가 요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그만큼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섭취를 했는데요. 폭스바겐만 이럴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이 이렇게 했으면 다른 완성차 업체, 적어도 세계 빅7 또는 빅5 안에 드는 특히 디젤 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공통적인 고민이었고 폭스바겐이 가장 조직적이고도 교묘하게 그 유혹에 스스로 넘어간 거죠. 고객을 속인 겁니다. 질소 배출물과 CO2 배출물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한 걸 뿐이고 디젤 차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 업체들의 공통된 고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짓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유럽과 미국 일부의 움직임이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동차 관련 제조 기술 쪽의 전문가는 이게 디젤차, 육상 수송 수단으로서의 디젤 엔진이 계속 쓰여질지 이제는 사양길로 접어들지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이 그렇게 세지 않았을 때는 질소나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됐는데 모두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그 기술 배출가스 관련 기준을 그렇게 정하면 이렇게 따라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들이란 계속 환경 보호 때문에 강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데 디젤 엔진의 기술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디젤 차는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폭스바겐은 사운을 걸고 했던 도박 같은 거짓말 때문에 정말 사운을 걸게 생겼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지루하셨습니까?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볼까요? 스포츠 Q의 박상현 차장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씩씩한 목소리 좋습니다. 이 쇼트트랙은 뭐 저 같은 스포츠 문외한도 기억할 만큼 왜 자꾸 이런 일이 계속되죠? 쇼트트랙 선수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쇼트트랙 폭행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 스타트 선수 A가 있습니다. 그 A 선수는 이미 그 우리나라 한국 쇼트트랙 남자 선수 중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예. 네, B 선수, 후배 B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선수인데 훈련 도중에 그 B 선수가 추월을 하다가 A 선수의 발목을 건드려서 그 A 선수가 상당히 그 화가 붕괴한 나머지 그 B 선수를 폭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훈련 도중에 선배가 후배를 폭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맹에서 네.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이 선수에게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하, 예. 몇 년 전에도 뭐 유명 선수들 이렇게 왕따 시키고 그래서 저 러시아로 이렇게 국적 귀화한 안현수 맞죠? 네, 안현수 선수고 이제 러시아 말로는 이제 빅토르완 선수가 되겠죠. 저같이 예. 그때 그래서 왜 탈원 문제가 좀 많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예.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쇼트트랙의 그 흔히 말하는 한차 대파와 비한차 대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파벌 싸움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파벌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선수에 대한 너무 좀 안이한 징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선수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기를 지금 현재 그 A 선수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와 자격정지 뭐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자격정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가 징계가 끝난 이후 3년 동안 선수 생활을 못한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폭행 사건에 비해서 너무 그 징계가 무겁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경고 처분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폭행 사건이 자주 계속 되풀이되고 그러는 건 혹시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한체육회에서 그 징계 이후에 3년 동안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은 조금 더 대표 선수에 대한 윤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더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을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수위원회가 오히려 이 규정을 좀 악용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때려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B 선수가 A 선수의 발목을 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발목을 친 부분이 평소에 그 A 선수가 발목 부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의도적인 거였습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훈련을 하다가 추월을 하다가 이제 부딪힌 건데 그것을 두고 이제 A 선수는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B 선수를 폭행한 것이죠. 아무래도 좀 선배로서 좀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선수가 후배에게 그런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맨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유럽에 나가 있는 축구 선수들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그리고 이청용 선수 둘이 동시에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29일에 팀 훈련 도중에 오른쪽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발목을 삐었다고 하죠. 예. 그 염좌 부상을 당해서 그 2주 동안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에서는 이청용 선수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뛰었는데 그 포체티노 감독 말에 의하면은 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AS 모나코와의 그 유로파 리그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갈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일단 축구협회에서는 토트넘 핫스퍼 쪽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오지 못하는 것이 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 소속팀은 토트넘인가 하는 데인데 소속은 한국이고 그래서 국가대표팀에서 소집을 하면 토트넘은 무조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으로서 이 선수를 쓰고 싶다는 것을 토트넘 구단주나 누구한테 정식으로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예, 칼자루는 일단 소속팀이 갖고 있는 것이죠. 아, 토트넘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제 A매치 데이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소속팀에게 차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일종의 협조를 해달라. 이런. 그럼 만약에 소속팀에서 말씀드려 중에 미안해. 만약에 소속팀에서 우리는 주기 싫어. 보냈다가 혹시라도 다쳐서 오면 어떡해? 우리한테도 중요한 선수고 이 선수 데려오느라고 우리가 쓴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안 보내주면은 국가대표팀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A매치 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피파에서 정하는 A매치 데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예선전 같은 또 이제 그 대표팀 경기가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피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팀에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속팀에서 이제 보내주지 못하는 사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상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보내게 될 경우에 나중에 소속팀 경기에서 그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팀 경기에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그런 방법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못 나오면은 이번 대표팀 꾸려질 텐데 그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선수는 누구입니까? 예, 일단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청용 선수 대신에 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북 현대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라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축구계에서 말하기를 박지성과 이청용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23세 상당히 젊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슈틸케 감독이 상당히 총애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청용 선수 대신해서 이재성 선수가 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왼쪽 측면이 되겠죠. 워낙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커서 크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남 FC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선수는 원래 원톱 자원이기도 한데 소속팀에서는 왼쪽 측면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발탁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우그스부르크의 지동원 선수가 또 있습니다. 아, 네. 이 선수도 역시 공격 자원이긴 하지만 왼쪽 측면을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주전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거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말 옛날에 접대 스페인어 한다고 그랬죠. 한국말 들을 줄 알면 우리 박상현 차장 얘기 듣고 선수 기용할 때 참고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서로 시간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인터뷰 시간 조정하다 애먹었죠. 여기까지밖에 들을 수 없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스포츠 큐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에 먼저 예고를 드리진 못했는데요. 요즘 고3생을 두고 계신 집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창 마지막 급히치죠. 수시 이런 것 때문에 추석 연휴도 아마 옳게 편히 못 쉬셨을 걸로 압니다. 저도 최근에 재작년에 고3생의 아빠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대입제도를 알아보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용어도 생소했고요. 수능시험 문제는 한번 제가 풀어봤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서 다행이다. 내가 지금 학교를 다녔으면 참 공부 못하는 문제야 말썽 학생이 되기 쉬웠겠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푸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이한테 공부하란 말 그래서 더 못하게도 됐는데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께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계 한 12년 전부터 투신해서 종사해오고 계시는 그 방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원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혹시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홍보, 광고가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학원의 이름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고요. 설령 은근히 말을 하고 싶어 해도 제가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배윤호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참 피크일 텐데 여기 한 20여 분 출연하시느라고 최소한 한두 시간은 버리실 것 같은데 앞뒤로.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예, 그 정도야 상관없습니다. 요즘이 그 사교육 시즌, 특히 수능, 수시 앞두고 굉장히 피크라고 하고, 시간이 곧 돈이다. 그러니까 제일 잘 적용되는 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하고 쪽집게 고액 강사분들, 선생님분이라고 들으셨어요? 후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에 가느라고 얼마 기회비용 날렸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 대학 가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학력고사인가 치르고 그 학교에 원서 내고 가서 시험 치고 본고사 치고 이러면 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 뒤로 수능 그렇게 바뀌었는데 수능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수시는 뭐예요? 이제 수시는 수능을 보기 전에 수시로 뽑는다고 그래서 수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먼저 지원을 하라는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에 이미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수능 시험을 치기 전에 그 학교에 가서 뭘로 경쟁하고 그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뭘 잣대로 삼아서 판가름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만 보는 전형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 대한 전형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를 좀 봐달라라고 어필하는 전형.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잡하긴 한데 옛날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1등부터 쭉 줄 세우는 전형보다는 오히려 좀 다양해지니까 여러 방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저처럼 아예 그 스터디 해볼 생각도 안 해가지고 대입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극히 문제가 있는 학부모 몇을 빼고 나면은
학생들로 봐서는 오히려 좋은 점이 많은 제도군요. 네. 몰라서 미안합니다. 자, 며칠 어저께든가요, 그저께든가요?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랬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뭐 A등급. 말하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 예전처럼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쭉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변화인데, 학생들이 공부할 부담은 좀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요? 경쟁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과목 하나가 쉬워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아니, 영어 한 과목에만 투자해야 하는 그것은 좀 경감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겠다고 고시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쉬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계속 쉬워진 상태에서 내년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사교육 시장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는 그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벌써 이군요. 그 영어에 대한 사교육 수요는 초중에서 폭발적이지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말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요새 애들은 다 어학원을 어려서 다니고 원어민 선생님들 수업을 배우고 다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교육에 종사하시고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인터뷰에 뵈셨는데 면전에 두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불쾌하더라도 조금 참아주십시오.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 솔직히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뭐 기분 없다고 나쁘지 않으세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가끔 이제 가끔 TV나 이런 데서 무슨 체육도 과외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실기로 보는 거를 이제 일요일마다 모여서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농구도 안 가르쳐주고 줄넘기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저는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교육업자들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아이들을 겁주는 뭐 학부모들을 현혹시키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시장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달콤한 말로 뭐 부모를 현혹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또 발끈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게 이른바 부동산,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좀 비싸다고, 좋다고 알려진 단지들, 전국에 몇 수십 개 되겠죠? 바로 그 옆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끼리 뭐랄까? 담합한달까? 뭐 해서 가격도 좀 올리기도 하고, 가수요도 창출한다 그러고,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값을 올리기도 한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교육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쭈는 봤고요. 자, 수능 시험이 계속 쉬워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져가지고 뭐 한 문제 틀리면은 뭐 막 동점자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대학은 대학대로 골치, 학생들도 일생을 가름한다고 알려져 있는 참 우리나라 그게 문제고 비참한 것 같은데 그 시험을 글쎄 딱 하루 컨디션이 나쁘거나 순간적인 실수로 틀려버리면 더군다나 변별력이 갈수록 일부러 지금 쉽게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배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험생들. 너무 우리가 좀 가혹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경쟁을 통과해야 되겠고. 일단은 이제 사회자님께서 대학 가셨을 때만 해도 뭐 스카이 뭐 소위 말하는 서연고가 아주 경쟁률이 높은 학교였잖아요. 그때도 그건 존재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스카이, 서성환,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삼가, 한서삼 이게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게 지금 저 태정태세 분단세 조선 왕조 그 왕들 이름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열화로 된 대학 구조예요. 근데 방금 그 호명하신 그 순서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됩니까? 순서까지도? 다시 한번 앞에 10개만 해보세요. 스카이, 서성환, 중경외시. 중경외시? 시립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옛날 서영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왜 그렇죠? 학교 정원은 똑같고 수험생 수는 줄었잖아요. 대학생 인원은 줄죠. 인원은 줄은데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반수생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대 다니던 학생이 반수를 해서 연대를 가려고 그러고 연대 다니던 학생이 반수를 해서 의대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경쟁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어떤 제도가 와도 이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인서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인서울 가야 사람 구실한다.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지 않는 한 입시 열풍이나 과열은 무슨 수를 써서도 잡을 수가 없는 거군요. 대학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이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죠.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특히 서울 학생들의 인식은 지방국립대도 그냥 지잡대라고 표현을 해요. 지잡대요? 지잡대라고 해요. 지방대 잡스러운 데를 합쳐서 지잡대라고 해요. 너무 경멸스러운 표현이네요. 근데 이제 저는 한 10몇 년 가리키면서 느낀 게 사회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이.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이들의 경쟁도 치열한 거예요. 가끔 이제 환상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아이들을 바꿔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바뀌었다. 좀 황당한 얘기라고 보는 게 사회가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야지 애들을 그렇게 해맑게 키워서 정글로 내보내갖고 다 잡혀 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해맑게 그저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바로 사회에 나가는 순간 열패자가 돼버려서 낙오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교육은 사회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이 가끔 굉장히 뭐 진보적이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복잡하다.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20살만 넘으면 애들을 독립시킬 거다. 20살 넘어서 애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데 취직을 해서 도대체 그 월세값을 댑니까? 고시원을 한 번만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거예요. 옛날의 구조가 아니고 뭐 열심히 일하면 된다. 열심히 할 게 없어요. 편의점에서 열심히 해봐야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뭐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준다?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일테면 뭐죠? 외고가 한참 유행했던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소위 말하는 상류층들이 외고를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외고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입시를 계속해서 입시의 성과가 나면 좋고 안 되면 유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고에 가는 게 유리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정부에서 외고를 위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전형들이 많았어요. 뭐 영어 특기자 전형이란 여러 전형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학부모들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가는데 정보가 없는 학부모들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이들 능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고 지금의 전형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나는 복잡하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자기 아이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학부모의 눈이 필요합니다. 돈을 뭐 얼마를 뭐 투자를 못해서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옛날 본인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야, 공부 잘해서 뭐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걸 뒤집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하, 이미 늦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력에 의한 교육 서열화 또는 세습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에 뭐 찬성 여부를 떠나서 현실은 명확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매일 목격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회자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회자분이 학교 다닐 때도 집안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중에 좀 약간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외국에 나갔다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뻔뻔스럽게 굉장히 대놓고 하는 거지 그거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사실은 조금씩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금력이 딸려서 우리 애를 공부 못 시킨다라는 것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예. 이 전형이 뭐냐면 단순히 아이들을 교과 내신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예. 수능 성적으로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이라며. 학생부 생활기록부 네. 뜯어다가 네. 학교에 제출해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머리는 명석하나 노력을 하지 않음. 뭐 그런 거 써서 주잖아요. 요새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정확히 쓰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게 맞는 전형을 노려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전형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찾아가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보가 많은 학부모들은 그 정보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그쪽으로 악용이 되다 보니까 언론은 기사화가 돼갖고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재작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학교 활동 이외 활동까지도 생활기록부에 다 들어왔어요. 봉사활동 뭐 이런 거요? 봉사활동 스펙 뭐 이래가지고 해외 많이 나갔다 오고 교류 많이 하고 학교 외 활동까지 다 적용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유복한 애들이 그런 거를 쓸 게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된다라는 여론이 생기면서 교육부가 올해부터 이거를 이제 학내 스펙 즉 교내 활동으로 한정시켰거든요. 한정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외국에 어학연수원 많이 왔다 갔다 해봐야 그거는 점수로 쳐주지 않고 정말 공동체에 기여하고 학내 활동의 한 일환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에만 뭐 점수를 부여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교의 학생 중에 학생회장이었는데 4월 16일 날 올해 4월 16일 날 세월호 때 전교생 리본을 달게 하기로 했는데 학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랑 단판을 져가지고 이 학생회장이 해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전체 서명을 다 받고 학부모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1, 2, 3학년을 그래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지 리본은 꼭 달아야겠다. 이 학생 이번에 정치외교학과 지원을 했거든요. 어디 학교예요? 그건 밝힐 수 없고. 그건 밝힐 수 없는데 상위권 학교인데 그렇게 내신이랑 뭐 수능이 좋지는 않은데 이 학생은 자소서에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막 그 공부로만 그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하려고는 시도를 하질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쨌거나 잠깐 그 전에 그 세월 그 어느 학교 교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교장 선생님이란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 참 당돌하고 야무지고 당차네요.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배우 조정? 네. 어쨌거나 정액과에 응시를 했고 그 대학에서는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보이고 현실적으로 무슨 일을 해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친구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인재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모양이죠. 네. 그러면 이제 걔는 현재 고3이지만 벌써 특정 대학의 정액과에 따놓은 합격을 1차에서는 붙었으니까 이제 면접에서만 합격을 하면 이 학생은 그냥 수능 성적이 상관없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학교의 학생회장도 될 대단히 높구만. 네. 이 애들 또 정치한다고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잘하셨어요. 저 이강윤의 오늘 골수 청취자분들 중에는 배원장 또는 배사장이라는 닉네임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이 그 배사장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인터뷰를 한번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한 연유는 4.16 일주기 때 지난 4월 봄이죠. 그 본인이 경영하는 학원에 하루 문을 닫았답니다. 오지 말라고. 오늘 같은 날은 여기 와서 돈 내고 사교육하는 거 아니라고. 아이들더러 광화문 광장에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애도를 하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놀더라도 아무튼 공부하러 오지 마라 이랬답니다. 그리고 또 5.18이 있는 주에는 특별 수업을 한답니다. 무슨 수업 한다 그랬죠? 네, 특별 수업.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5월 18일 날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랑 이제 올해는 알제리에서 벌어졌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들이 막 이렇게 보였던 그런 테러를 한꺼번에 다 보여줘요. 한꺼번에 이제 보여주고 그 망월동 사진도 좀 보여주고 5.18 특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재에 대한 설명을 좀 하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불쾌해도 참으세요. 원래 제 인터뷰가 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싸가지 없다, 매섭다 이런 말도 하는데 싸가지 있습니다. 1번. 배 원장이 하는 학원에 학원비가 수월치 않다고 들었는데 거기 보낼 정도의 여력이 되는 분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이상한 원장 아니야? 이거 이상한 학원 강사 아니야? 이거 종북 좌빨 아니야? 아니 왜 아이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이런 걸 주입시키지? 그러면서 항의하는 학부모 없습니까? 초창기엔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요령이 좀 생겨서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제 말을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객관성을 띠고 있는 남의 자료를 통해서 저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 수업을 할 때 몇 년 전에 개봉했던 5.18 영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보여주고요. 이게 영화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고 실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게 팩트로 접근을 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처음에는 막 초창기만 해도 제 울분에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저도 요령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끈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진보 코스프레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별로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루 학원문을 닫는다. 너희들 오지 마라. 너희 또래 아이들이 200몇 명 포함해서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까지는 제가 그러면서 걔들을 한번 좀 생각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자.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나 오늘은 학원문 안 열래. 그러니까 오지 마. 그리고 5.18이 있는 또 수능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죠. 5.18 관련 뭐 이런 거. 정권이 바뀌고 안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예전에는 정권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전에는 그런 유형의 유사한 문제도 났었어요. 그럼요. 많이 나왔어요. 오, 그래요? 제가 너무 몰랐군요. 저는 아이들한테 딱 하나만 얘기해요. 제가 무슨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애들한테 좀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러고만 살아라. 너무 예스만 하고 사는 건 좀 아니다. 제가 가리키는 또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딱 그거 하나인데 그런 날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날이죠. 제가 아까 도전적인 질문을 일부러 던졌는데 공식적으로 미안하게 사과합니다. 그 사교육 원장이라기보다는 교육 철학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가끔 이강윤의 오늘을 틀어준다면서요, 학생들한테? 네. 왜 틀어줍니까? 오프닝 멘트가 아주 사자우가 멋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틀어주고 아이들한테 이 접속하는 법도 좀 많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단하다고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팟캐스트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제가 많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걔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이강윤은 그렇구나. 자,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중에서 수험생을 두신 분 자녀들에게 딱 하나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팁을 하나 좀 드렸으면 오늘 이 인터뷰 시간에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현재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께 아까 그 맞춤형 수시 이런 그 특이한 것을 잘 찾아라 말고 또 하나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본인들의 경험치랑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부모들이 겪은 세상과 나는 이랬으니까 넌 왜 이걸 못하니? 라고 절대 좀 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거고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랬다라고 가버리면 대화가 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좀 맞춰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신문을 보시면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맨날 보잖아요. 아이들은 더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재단하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 눈높이로 좀 보셔야 되고 신문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듯이 아이들을 접하셔야 돼요. 신문은 말 그대로 뉴스, 새로운 건데 당신의 아이들은 신문보다 더 새로움으로 가득 찬 애들이다.
네, 맞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파파 돈 프리치미. 설교하지 마, 아빠. 그 팝송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을 보고 새로움을 느껴라. 네. 배윤호 원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90분이 또 지나갔습니다. 아울러 한 주도 지나갑니다. 이강윤의 오늘, 다음 주 월요일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